자, 미래통합당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전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머뭇거렸던 김종인 위원장 결국은 수락하겠지요. 자, 일단 미래통합당에서 당선인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조만간에 만나서 뜻을 전하겠다. 받아들일까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마 수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 자기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한 듯 일단 임기 뭐 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7, 8월 전당대회 이런 것 저런 것 전제 붙으면 맡을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될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2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했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마 받아들이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전제를 무슨 앞으로 뭐 8월 달에 하겠다, 뭐 7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비상대책을 할 것 같으면 당헌 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대권 후보 만드는 거 뭐든 대권을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 준비까지는 해줘야 된다니. 정권이라는 건 뭐 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은 지금 현행 대표의 권한을 갖다 갖는 거기 때문에 뭐 정권이라는 얘기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웬만한 자본 같은 거는 그건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가지고 내가 뭘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예. 용인샵 위원장 혹시 그 당내 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 임기 없이 또 정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은 안 했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2개였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하고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그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관식으로 뭐 또 다른 답변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2가지 설문 중에서는 어쨌든 전자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좀 시간을 달라는 거고 비대위원장이니까 정권은 주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당원 부칙에 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선출은 전국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당원당규 개정도 전당대회가 없으면 전국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건이 2개가 올라가야 되겠죠. 아마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선출권 하나하고 당원당규 개정에서 부칙 삭제권 이렇게 2가지가 올라가서 그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사실 권한은 관령 혁신형이라는 건 사실은 그 범주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이고요. 종결 시점도 사실은 특정돼 있지 않아요. 당헌 단계 없습니다. 그냥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거든요. 그럼 비상 상황이 종료됐는지를 누가 판단하냐? 그건 또 비대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 옛날 유권 해석이 있었어요. 당내에 제가 대변인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에서 이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자체 판단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권한 문제는 사적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당원 부칙에 정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요 규정이 삭제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저게 없으면 계속 아마 전당대회 합시다라고 계속 분란이 일 테니까 아마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두수 평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역대로 비대위가 성공한 경우가 2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번은 박근혜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였고요. 또 한 번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예, 비대위인데 왜 이 두 분밖에 없느냐? 차기의 강력한 당 대표이거나 또 차기의 가능한 대권 후보이거나 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럴 때만이 힘을 가진 비대위가 성공합니다. 예. 그 외 비대위는 대체로 당의 비전을 뭐 정비하고 정책을 정비하고 뭐 이런 식의 행태를 띄었는데 그런 행태를 통해서는 당의 기울도 잡기 힘들고 국회의원 통솔도 안 되고 그래서 당이 국민들이 볼 때도 또 이게 뭔가 바뀌었다, 뭔가를 핵심했다 이런 느낌을 잘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다면 뭐 기간이 어떻게 되든 권한이 어떻게 되든 굉장히 어려운 비대위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김종인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주면 한번 해보겠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임명진 목사 그 전에 비대위원장 했었죠. 그런데 별로 이 비대위원장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저는 김종인 씨 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분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가시고 뭐 과거에 비대위원장 했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당에서 비대위원장 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공천권을 쥐었다든지 대권 후보가 됐다든지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지 아마 이분 가셔서 또 혹시 이게 봉변당하시는 거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거 이 사람들 자기가 희생 안 하려고는 꼼수예요. 밖에서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비대위 만든다는 거는. 예. 김성환 평론가,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그때 좀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가 봐요. 결국 싸우다가 친박계한테 밀려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굉장히 나갈 때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비대위 이제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총선 거의 선거 막판쯤 돼서 왜 그 김종인 그 전 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받았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예. 만약에 저는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패배할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계산까지 저는 했었을 거라고 봐요. 기생충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계획이 거기까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뭐 제 생각뿐만 아니고요. 그때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차기 비대위원장을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서 성공했던 때를 아마 잘 떠보려 보시면 아는데 그땐 킹이 있었어요. 킹메이커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거 관리 잘하면은 그냥 저절로 킹이 그냥 대권을 쥐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메이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킹메이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킹메이커 하는데 지금 당내 의원들 중에 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 대권을 쥐고 싶죠. 더군다나 중진 의원급쯤 되면은 홍준표 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태우 전 지사 뭐 많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전혀 다른 사람 누군가를 키운다. 그러면 당이 어떤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당이 조용하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을 짜기까지 그러니까 경제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계획을 짜기까지의 회사와 계획을 실천할 때의 회사가 다르다. 지금 계획을 짜는 건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이 잘했는데 계획을 실천하는 건 잘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가 어느 정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진짜 킹메이커가 되기로 자처하는 순간부터 당내 분란이 또 생길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은 당 안에서 리더십을 스스로 의원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대선까지 가기 쉽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갖고 비대위원장 생각까지 있었을 거다. 네,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께서도 저 견해에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 그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대부분은 돈을 벌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비대위원장은 월급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다들 월급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명예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명예는 또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별로 더 높지는 않습니다. 예. 또 해봤던 거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권력에 해당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권력을 쥐어받고 내가 권력을 잘 다룬다는 사람은 집에서 놀고 있으면 굉장히 심심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또 권력을 쥐면서 또 하고자 하는 제 생각에는 다음에 대선 후보 군들을 갖다 몇 명 키우고 데뷔시키고 싶을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대선 후보군을 갖다 데뷔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이라고 짱 박아놓게 되면 그때부터 무시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황교안 전 대표를 갖다 다시 살려내는 게 됐든 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데뷔시키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데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보궐선거 때까지는 본인이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보궐선거 때 누가 여기 보궐선거로 나갈 것이냐 외부를 영입하거나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데뷔를 했듯이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아니면은 대변인처럼 비대위원장이 인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갖다 하게 하고 그 사람을 노출시켜서 데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본인한테 주어지게 되면 되는 건데 예. 그 주어진다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월급을 앞으로 2년 동안은 전부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알아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럴 수도 예. 없고 그러니까 참 뾰족한 도구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는 모르는 묘안이 있어서 하시는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예. 최경철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고 네. 음포를 놨습니다. 당에다가. 그런데도 당내 구성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왜 동그라미를 쳤느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 말고 지금 사람이 없다. 어차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의원들은 야당을 해보니까 추운 겁니다. 이 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아서 야당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빨리 받아서 우리가 집권을 하는 날까지 빨리 달려가야 된다.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한 호랑이 그 영감님이 오셨는데도 지금 굳이 받겠다는 겁니다. 일단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 이분이 좀 엄한 역할을 하더라도 호랑이 선생님이 되더라도 통합당 의원들은 당분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합당 의원들은 대권을 거머쥐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도 그리고 힘들어도 당분간은 참을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지난번 총선 패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내놓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공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막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내가 통합당에 봉사를 해준 건데 가기 전서부터 이미 공천하는 과정에 잡음도 많고 예. 원래 선거라는 것은 공천에 잡음이 많으면 안 돼요. 공천이 조용하게 아무런 별로 이상이 없이 끝이 나야지 그 전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 거고 이제 그래 뭐 공천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선거가 과연 저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 선대위원장 얘기가 났을 때가 상당히 추조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던 거죠. 공천 잡음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 2주에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 이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참 납득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정치인들이 말에 대한 신중성을 갖다 가졌어야 되는데 그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저 설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지 않았어요? 막판에 거기 중반서부터 제일 첫째로는 이제 우리 당신 황교안 대표께서 N방 문제를 가지고서 좀 이상한 발언을 갖다 해서 그때서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그다음에 뭐 연속해서 뭐 김대우 후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차명진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위 배려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뱉어가지고서 내가 보기에 그런 등등이 저 역시 가장 좋지 못하게 작용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패인 분석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대부분 같은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참패 원인 분석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뒤에 분석은 또 물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진 않아야 되지만요. 이제 공천 문제를 중요한 패인 원인으로 지적하시는 이유는 저분이 아마 그런 말씀하셨어요. 3, 40 정도의 청년당이 출연할 것이다. 예. 이제 시대 사조가 그게 맞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공천되는 걸 보니까 청년들 공천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유리한 지역에 예, 있어도 험지였고. 있어도 험지 쪽으로 많이 보내는 상태. 그러니까 유리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험지로 보내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게 되고 예. 아마 그걸로 인해서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기저에는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너무 이념에 얽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성장이냐 분배냐 뭐 안보냐 이런 갈등 구도가 좀 새롭게 재편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의 갈등 구도 같고 민심을 재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갈등 구도를 좀 바꾸지 않는 한 미래통합당 미래가 없다는 취지의 생각이 아마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